찼어요. 푹 찼어. 졸지마 이제. 자, 신제도론 새 프린트부터 할 차례죠, 그죠? 오늘 이제 하고 나면 행정학 이론에 대한 내용이 끝날 텐데, 행정학 이론 중에서 오늘 나오는 내용이 어찌 보면 제일 최신 이론이고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 공공선택론은 복습 잘 했습니까? 신제도론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신제도래, 신제도. 그러면 구제도가 있었겠죠, 뭔가. 그죠? 그래서 신제도주의 자체의 특징을 물어볼 텐데, 자, 일단 제도주의라는 건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거야, 제도. 정치제도. 그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국회의원 임기, 이런 우리 정치, 행정,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데, 신제도주의면 과거에 구제도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었겠죠, 그죠? 이 구제도주의라는 건 공식적인 제도에 대한 설명과 기술에 거쳤던 연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성립하기 이전에 우리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 탄생 이전에 미국 연방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 존재하는 공식적인 제도나 법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도입되어 있다라는 걸 그저 설명 기술하는 수준에 거쳤던 게 구제도주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등장한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저런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규범들까지도 제도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일단 제도의 범위가 하나 늘어난 부분이 구제도랑 차이인 거고, 얘들은 현재 있는 제도를 설명한 거, 기술한 거다. 기술했던 게 그대로 적었다. 디스크립션.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기술해 놓은 게 구제도주의라면, 신제도주의는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생성되고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규범도 제도의 범위로 포함시키고, 현재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도가 생성되고 어떻게 제도가 변화돼 가더라라는 내용까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일단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서 구제도주의랑 차이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올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어떤 영역이냐면, 이런 신제도론은 행정학에서만 연구한 게 아닌 거야. 행정학에서만. 그래서 먼저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이런 제도의 생성과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을 만나게 될 텐데,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라고 한다. 근데 어제 뭐라 그랬죠? 합리적 선택에 관한 과목이 뭐라고? 무슨 경제학,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누가 연구했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방식입니다. 자,
정치학자들도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고 생성되고 변화돼 가는지를 연구한 거야. 네, 정치학자, 우리 정치학자들은 여러분 요즘 사극 같은 거 봅니까? 토요일 요즘에 정도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사극 보면 뭐죠? 한 국가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그죠? 그래서 이 정치학자들은 자기들의 연구 경향을 역사적 제도주의라고,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런 정치 권력의 변화 같은 걸 연구한 거야.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역사적 제도주의라고 붙였다. 사회학자들도 사회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냥 사회학적 제도주의. 그래서 얘들은 신제도론이니까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 규범도 제도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현재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라는 제도의 서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각 제도주의, 경제학이나 정치학, 사회학에서 연구한 애들이 제도가 어떻게 생성되고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간다고 설명한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 제도의 생성 변화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옛날의 제도주의랑 다르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시험에서 물어보겠죠. 그죠? 이것만 잘 체크해도 됩니다. 자, 합리선택적 제도주의가 특이한 거는 경제학적 접근인데, 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합리선택적 제도주의 하면 경제학적 접근이니까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 뭐 따라 나옵니까? 방법론적, 전체주의, 개체주의. 연구 방법에서 연구 대상을 개인, 개체로 본다. 그죠? 그래서 미시적 접근입니까? 거시적 접근입니까? 연역적, 귀납적 하면 연역적 접근이라고 그랬죠. 경제학은. 그러면서 인간을 어떻게 봤죠? 합리경제적 인간관. 그죠? 여기서 얘는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인간을 합리경제적 인간으로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연구가 가능한 거야. 경제학이니까. 경제학적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이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이 합리경제적 인간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연구를 할 수가 없지. 경제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지? 그래서 인간을 합리경제적 인간이라고 보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여러분이 합리경제적 인간이다. 그죠? 당신 합리경제적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뭐죠? 태어날 때부터 합리경제적 인간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윤에 따라서 행위한다고 보는 거야. 이게 뭐죠? 인간의 선호체계를 외생적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죠? 외생적.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 살아가면서 개인의 선호체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호체계가 주어져 있다. 어떤 선호체계로? 합리경제적 인간으로. 그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선호체계,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선호체계는, 선호체계라는 건 내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선호체계는 어떻게? 합리경제적 인간,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얘들은 이걸로 끝났어. 왜? 외생적 선호체계인데 그 선호체계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선호체계 내용이 합리경제적 인간. 얘들은 이윤 추구하죠. 그죠? 네,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어떤 제도의 도입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라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제도가 생성되고, 제도의 변화도 역시 나의 전략적 행위의 결과다. 이런 전략적 행위는 주로 비용 편익 분석 같은 이런 경제적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생성되기도 하고 제도가 변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게 다요.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는 저게 다요. 골목대장 맞박이를 뭘로 보고, 이거 개그 모르시죠? 세대가 맞박이 개그 보면 이마치고 나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박준영 씨가 나와가지고
우리 개그는 이게 다요. 이러고 그냥 개그 끝나버리는 게 옛날 골목대장 맞박이 개그가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제 어릴 때는 쓰러지게 만든 개그가 있는데 차마 재현할 순 없고, 근데 얘는 이게 다요. 쟤는 저게 다요. 별거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합리선택적 제도주의, 합리선택 그럼 경제학이네. 경제학이니까 가정이 방법론적 개체주의 미시적 영역적 접근에 합리경제적 인간관 들어오죠, 그죠? 인간을 합리경제적 인간이라고 전제했네. 그러면 인간은 이윤 추구에 의해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그죠? 외생적 선호 체계를 가정하고 들어갔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윤은 추구해야 되니까 얘의 전략적 판단, 전략적 행위에 의해서 제도가 생성되고 변화된다. 요게 다예요. 요게 다요. 역사적 제도주의, 정치학자들로 넘어가 보자. 정치학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요즘에 아직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정도전 드라마를 보면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고려 말에 권문세족이라는 게 지금 원래 권력을 잡고 있었어. 맞습니까? 한국 사시간에 배웠습니까? 최영재 쌤한테?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권력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죠?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에게 권력이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권력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거야, 그죠?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다시 안정된 균형 상태가 유지된다. 우리가 제도라고 하는 건, 원래 제도라고 하는 건 균형 상태죠. 우리가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건 현재 대통령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죠? 제도가 도입돼 있는 상황은 하나의 균형 상태인데, 고려라고 하는 국가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가 권력의 불균형, 그죠? 권문세족과 기존의 고려왕, 원나라의 지원, 이런 권력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에 넘어가면서 이런 권력의 불균형 결과 어떻게 조선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조선 사회가 쭉 유지되어 오다가 우리가 조선 후기 이러면서 갑자기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막 늘어나죠. 대동법을 시행하고 막 하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막 늘어나고 시험에도 그런 거 어렵게 막 나온다, 그죠? 그건 어떤 영향 때문이죠? 자,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조선 건국 이후에 쭉 유지되던 제도가 변했어. 막 대동법이 어쩌고 하면서 제도가 변했다. 왜? 두 차례의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죠? 두 차례 외란을 겪으면서 외부적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제도가 깨진 거야.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제도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원래 있던 균형 상태가 깨진다. 이걸 단절적 균형이라고 하고, 혹은 결절, 우리 성대결절 얘기하면 성대가 깨진 거죠, 그죠? 성대결절 할 때 결절적 균형, 이렇게 해서 외부적 충격이나 단절적 균형에 의해서 제도가 이 깨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또 제도가 변한다. 그래서 외란을 겪으면서, 호란 이런 걸 겪으면서 큰 사회 변동, 사회 제도가 변화가 오는 건 그 두 차례의 이런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깨진 이 사회 제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다 또 안정을 찾다가 구한말로 가면 다시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권력 불균형 속에서 다시 일제 치하를 겪고, 또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죠, 그죠? 일본이 이제 연합국한테 패하면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제도가 탄생하죠, 그죠? 정치학자들은 그런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의 불균형에서 제도가 생성되고, 한번 불균형을 속에서 생성된 제도는 다시 균형 상태를 유지하다가 전쟁과 같은 새로운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다시 균형이 깨지고, 이 깨진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변화된다. 이렇게 보는 게 역사적 제도주의인 거라. 얘들은 대신에 이런 말을 중요시합니다. 제도의 경로 의존성과 지속성. 이 말은 뭐냐면, 한번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경로 의존성과 지속성을 가져서 쉽게 변하지 않고 다음에 새로운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된 이래로 쭉 균형 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외란을 겪으면서 대동법의 시행이나 이렇게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단절적 균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변화됐는데, 이런 변화된 제도는 이전의 제도를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제도를 뒤엎기가 쉽지 않죠. 개동법의 시행도 기존의 제도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큰 틀에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제도의 경로 의존성, 기존 제도의 지속성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이런 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가 변질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봤죠? 한 국가 내에서 고려 말의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조선시대가 쭉 내려오다가 조선 전기 후기를 구분짓는 임진, 외란, 정유재랑 같은 이 침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선 후기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한 국가 내에서 제도가 어떻게 쭉 이어져 오는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종단면적인 한 국가의 역사 안에서 쭉 시대 흐름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종단면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쟤들은 저게 다요. 역사적 제도주의는 저게 답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어떻게 보냐면 얘들은 일단 특이한 게 제도의 범위를 사회학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사회학. 그래서 이런 정치학자들이 이런 권력관계를 연구했다면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 제도를 연구하는 거죠. 그죠? 우리 사회 제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제도라는 거에서 제도를 공식적 제도는 뭐 당연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플러스 비공식적 규범에 대해서 다른 제도주의도 비공식 규범도 제대로 보지만 얘들은 더 넓혀서 우리 사회 문화, 그죠? 혹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언어들, 말로 표현하는 언어나 이런 문자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상징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상징책이라는 게 이런 언어나 문자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징책에도 하나의 제도다. 이런 상징책에 의해서도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받는, 삶에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제도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상징체 같은 것까지 제도를 넓혀서 보면서 얘들은 제도 생성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이런 문화 상식들 등을 보면서 사회적 제도주의는 인지적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 과정, 인식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가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 그런 제도가 대통령제가 맞지. 이런 정당성 혹은 그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적합하다. 적합성과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 가능성. 그래서 어떤 제도가 대통령제 도입이 정당하고 우리 사회에 적합하고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개인의 인지적 과정, 사고방식에서 사고의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제도가 생성되고 제도 변화는 역시 인지적 과정에서 제도 변화가 지금 적합하다라는 적실성의 원리에 따라서 제도가 도입되는데 자, 얘들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1970년대 후반 정부 실패 우리 계속 봤죠. 그죠? 정부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국에서 대처 정부에서는 오늘 곧 봐야 될 제도주의가 끝나면 바로 볼 이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영국의 대처리즘이면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역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을 하는 거야. 효과를 거두는 것 같으니까 캐나다도 신공공관리론을, 호주도, 뉴질랜드도, 일본도 다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도 1998년 이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행정개혁해야 되냐? 봤더니 이 서구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된 신공공관리론, 이게 우리 IMF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즉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우리 사회에도 적실성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 우리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식에서 우리한테도 필요하다 인식하게 되니까 유질 동형화란 건 유질, 서로 다른 것이 동형화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동형화된다는 건 서로 다른 나라의 제도였는데, 특히 한국도 다른 나라인데 이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는 행정개혁 처방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라고 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 제도 변화는 적실성의 원리에 따라서 사실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죠? 다른 제도가 유질 동형화. 우리 사회도 한국과 영국, 미국은 분명히 다른 사회인데, 유질, 서로 다른 사회인데 제도가 동형화된다,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한 국가 내에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가는 종단면적 분석이면, 쟤들은 한 시대 내에서 영국이란 나라의 제도, 미국이란 나라의 제도, 캐나다의 제도가 있는데 한국도 이 제도를 유질 동형화해서 벤치마킹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한 시대 내에서 횡단면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다. 한 시대 내에서 국가 간의 횡적인 유질 동형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은 이게 다요. 사회학 제도주의는 이게 답니다. 자, 뭔 소린지 이제 프린트를 한번 가볼까요? 자,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 어제 받은 프린트 1페이지입니다. 개념을 보시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제도가 정치, 행정, 경제 등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제도의 발생 원인, 어떻게 발생했는지, 제도의 변화 과정,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이거를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다. 우리는 지금 벌써 분석해봤다, 그죠? 제도의 발생 원인과 변화 과정을 7번에서 봤다. 왜 대두했냐면 기존의 제도주의라는 게 있었어.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 얘들은 공식적인 제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제도 내에서 인간의 행위나 인간 심리 같은 걸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고, 반대로 행태주의는 개인의 행동과 태도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행태에 대한 미시적 연구로 인해서 이런 거시적인 국가 제도에 대한 고려가 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둘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신제도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도의 개념을 보면 공식적인 규칙, 절차, 규범 외에 우리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어떻게 넓혔죠? 문화나 상징체계, 인지적 기초, 인간의 인식 과정 같은 인지적 기초까지 다 제도에 포함해서 이해했던 겁니다. 현재 제도를 균형 상태라고 보고 그로부터 제도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일단 구제도론 비교해보면 1880년대 하면 뭐죠?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 논문이 나오기 그 이전 시점부터 이 시대에는 뭐 어떻게 했다? 공식적인 법령과 기구에 대해서 현실 제도를 단순히 설명했다. 서술 기술인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제도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 대통령제를 한다, 의원내각제를 한다, 이건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이 특성이 뭐다, 임기는 몇 년이다, 권한은 뭐까지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 서술 설명한 거에 불과했다. 대신에 신제도주의는 공식적인 법령뿐만 아니라 사회 내 공유된 규범 등을 다 포함해서 제도가 어떻게 생성되고 제도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제도가 어떻게 발생해서 변화돼 가는지까지를 다 분석하는 게 신제도주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제도주의 먼저 출발해 보면 의의를 봅시다. 제도란 장기간에 걸쳐서 정치, 경제, 조직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공식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절차, 규범, 전통까지 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발생은 뭐라고요? 권력의 불균형 상태로부터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도 발생한다. 그래서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로 권력이 넘어가는 권력 불균형 상태 속에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나와서 균형을 실현했던 거죠. 그죠? 제도 변화는 어떻게? 그렇게 탄생한 조선도
외적의 침입을 받고 전쟁을 치른 이후에 그런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 오던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게 된 거야. 이걸 뭐죠? 기존의 제도가 균형을 잃은 거야. 단절적, 결절적 균형 상태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조선 후기에 대동법 등 사회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제도가 변화돼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국가 내에서 제도가 생성, 변화되는 거다 보니 경로 의존성과 지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한번 형성된 제도는 경로 의존성과 지속성을 가지면서 이로 인해 현재 제도는 앞으로 도입될 제도에 대해서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왜 했냐면 그래서 정책 연구에 있어서 역사와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보면 지워버렸네. 여기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성과를 봤다고 해서 우리도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 필요하다라고 도입을 한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런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필요했던 상황하고 우리가 필요한 상황은 다른 거거든. 그죠? 얘네들은 특히 영리에서는 뭐가 문제였죠? 과도한 복지국가의 위기. 그죠? 그래서 국가가 복지정책을 현대 행정국가 상황 속에서 시장에 개입해서 복지정책을 너무 많이 펴다 보니까 정부 재정 적자가 누적돼서 이런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과도한 복지제도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 그죠? 우리는 그런 복지제도를 박정희 전두환 때 한 적이 없잖아. 그죠?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이 다르니까 요런 제도 도입도 요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서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입하면 요런 얘들이 제도를 도입했던 상황과 우리가 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의 역사적인 제도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 제도에 의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가 제 성과를 내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경로 의존성과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효용을 보면 국가 간 정책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래서 종단면적 측면에서 한 국가 내에서 제도가 어떻게 생성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또 각 국가별로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죠. 제도의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서 이상과 현실이 괴리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의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변질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변화돼 가고 변질돼 가는지 이런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계는 그러면 국가 간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국가 간에 적용하기에도 개별 국가 단위로밖에 적용이 안 되겠죠.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중범위 이론에 해당한다. 제도를 역사적 과정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개인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에서는 비판하게 될 겁니다. 역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제도가 변화된다고 했는데 이 제도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의 전략적 행위에 의해 제도가 변화되는 걸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합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에서 이렇게 비판하겠죠. 그죠? 그래서 합리선택적 제도주의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면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의를 보시면 인간의 전략적 선택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서 개인과 제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다. 개인의 전략적 선택이 제도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니까 개인과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제도 발생도 이런 개인의 전략적 행위에 의해서 제도의 변화도 전략적 선택이나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기 위한 분석 기법들, 비용 편익 분석 같은 이런 경제적 분석 기법 등을 통해서 전략적 선택의 결과 제도가 변화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이렇게 개인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제도의 발생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인간의 선호 체계가 전략적 인간이란 거죠. 합리 경제적 인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전략적 행동을 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 뭐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합리 경제적 인간이라고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한 거야. 그게 외생적 선호라는 거다. 그죠? 외생적 선호 체계가 가정되어야 개인의 선호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호 체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게 외생적 선호인데 어떤 스타일로? 합리 경제적 인간으로. 그죠? 그래야 경제학적 분석이 가능한 거다.
효용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로 정부 계획의 근거를 제시했다. 대리인 이론이나 공공선택론 어제 봤던 거 이런 게 다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에 해당하게 되고, 한계는 왜 개인의 선호는 합리경제적 인간인데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태어날 때부터 합리경제적 인간이라고 가정했는데 그 가정 왜 인간이 합리경제적 인간이지? 그냥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인간도 있을 수 있잖아 이래버리면 뭡니까? 설명할 수 없죠. 경제학은 그게 깨지면 아무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자, 이쪽은 조금 공식적 제도에 치중했기 때문에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비해서 비공식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비해서는 권력적 관계, 권력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합리선택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된 게 어제 똑같이 경제학적 분석을 했던 쟤들 공공선택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볼만한 내용이 이 거래비용 이론과 주인 대리인 이론 같은 게 있습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은 얼핏 설명을 한번 했었죠, 그죠? 그래서 주인이 여러분이 알바를 고용해서 내가 일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GS25를 운영하는데 여러분 학원 와 있는 시간 동안 알바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거다, 그죠? 여러분은 합리경제적 인간이니까 그 알바한테 최저 월급을 주고 여러분은 공무원 공부하러 와 있는 거다. 근데 이 경제학적 분석이니까 그 알바생 대리인도 역시 합리경제적 인간이다, 그죠? 걔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과 주인도 고용인도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거기서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주인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대리인이 자기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길 바라지만 대리인도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죠, 그죠? 대리인은 주인이 이렇게 공부하러 학원 가고 없으면 자기 일탈적 행동을 벌일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샷다 문 내려놓고, 주인 없으면 샷다 문 내려놓고 앉아서 모바일 게임만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주인 몰래 혼자서 빵 다 뜯어먹고, 그죠? 도둑 맞은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주인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그 이제 내용에 보면 계약 전에 여러분이 알바를 뽑는데 계약 전에 숨겨진 특성을 몰랐던 거야. 걔가 원래 나쁜 행동을 혹은 담배를 잘 훔쳐가는 놈인데 숨겨진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알바를 하다 잘린 적이 있는 애인데 그러면 내가 걔를 알바로 채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채용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걸 몰라서, 그런 특성을 파악을 못해서 걔를 알바로 채용하는 거야. 나쁜 선택을 했죠, 그죠? 잘못된 선택을 했죠. 숨겨진 특성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계약 후에는 어떻게? 계약 후에는 걔가 이제 숨겨진 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학원만 갔다 오면 매출이 없어. 학원 갔다가 학원 가는 척하고 안 가고 시켜봤더니 나 나가면 내가 샷다 문 내려놓고 친구 만나러 나가버리더라. 이런 거 발견할 수 있겠죠, 그죠? 숨겨진 행동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긴다. 자, 반대로 엮으면 안 된다. 숨겨진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모르고 선택하는 건 역선택의 문제지, 숨겨진 특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이렇게 해놓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숨겨진 행동이 나타나는 건 도덕적 해이인 거지, 숨겨진 행동으로 인한 역선택이라면 역시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오답이다, 그렇게 되면.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 방안은 알바 입장에서 저 나쁜 놈 아닙니다 라고, 알바 입장에서 저 괜찮은 놈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겠죠. 그게 신호 발성이죠, 그죠?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살아왔고 괜찮은 놈입니다 하고 써서 제출합니다. 그게 신호 발송이죠, 그죠?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렇게 모인 이력서 중에서 정말 잘할 것 같은 애를 고르죠. 선별, 이력서를 보고 고릅니다. 그 학생이 이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적어놨어. 그 밑에 예전에 반월당역 근처에 GS25에서 일했고, 이러면 걔가 일할 때 어떻게 일을 했었는지 그 편의점 주인한테 평판을 물어볼 수 있겠죠. 평판 조사하죠. 그게 명성, 리퓨테이션이 됩니다. 이게 주인 대리인 이론이고, 거래비용 이론은 위에 올라가 보면 시장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면 거래비용이 생긴다. 왜? 여러분이 시장에서 물건 사면 옥션, 이베이, 지마켓,
티몬, 쿠팡, UMF 다 들어가가지고 제일 싼 거 없는지 다 찾아보겠지, 그죠? 그 시간과 노력,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게 두 번째 칸에 보면 사전 비용, 탐색 비용이나 그렇게 한 다음에 네이버 중고나라가 제일 싸네 이러면 중고나라에 카톡 보내겠죠, 그죠? 만 원만 깎아줘요. 아니면 배송비 선불입니까? 협상이 들어가죠, 그죠? 그 문자 비용도 다 협상 비용이야. 그렇게 해서 거래를 했는데 사후적으로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사후적으로 받고 보니 이거 완전 잘못된 거 보내줬다. 그럼 다시 환불받고 하는데 관리 비용이 들어갈 거고, 환불 안 해줘서 소송하게 되면 경찰서 가거나 사이버 수사대 신고하고 이러면 그만큼 또 소송이나 구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이렇게 거래 비용이 들어간다. 계층제에 의해서 정부 조직에 의해 공급하면 공무원을 채용해서 월급 주면서 직원 관리하면서 운영해야 되니까 역시 또 관리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정부 조직에 의한 공급은 계층제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시장에 의한 공급은 이런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이 둘을 비교해서 거래 비용이 낮으면 시장에 의해 공급하고, 거래 비용이 오히려 관리 비용보다 높으면 정부에 의한 공급도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3페이지 사회학적 제도주의 넘어오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 내에서 우리 인식 속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제도가 채택된다. 그래서 제도 발생은 정당성의 원리에 대한 인식에서 정당하다, 그것을 우리가 적합하고 수용 가능하다라는 인지가 있으면 제도가 발생하게 되고, 제도 변화는 적절성의 논리와 유질 동형화. 그래서 제도 변화가 우리 사회에 더 적절하다,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적절하게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적절성의 논리와 유질 동형화에 의해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얘들은 특이하게 우리가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에서는 외생적 선호가 특이했던 거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경로의존성과 지속성이 특이했던 건데, 얘들은 특이한 게 뭐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다 보니까 사회 제도를 다 제도에 포함시키니까 문화, 상징체계, 그래서 제도의 범위를 가장 넓게 이해하면서 이 사회 제도로서 사회 문화나 우리 언어와 텍스트, 문자 같은 상징체계도 다 제도로 보는 겁니다. 얘들은 각 국가 간의 제도의 유사성을 설명하고 있죠. 횡단면적으로. 그래서 영국의 행정개혁 처방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대서양 건너 미국의 캐나다의 태평양 건너 다시 일본, 한국 등에도 그대로 도입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횡단면적으로 국가 간 제도의 유사성을 설명하고 있고,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 문화나 이런 상징체계 같은 비공식 측면에 대해서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측면, 인간의 이게 정당하다, 제도 변화가 적절하다라는 인간의 인지로부터 제도 변화를 끌어옵니다. 한계는 유질 동형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유질 동형화만 가지고 모든 제도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리고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권력이나 갈등 관계 설명하지 못하고, 합리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전략적 대응 같은 거 고려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각 입장에서 사회적 제도주의를 또 비판할 겁니다. 자, 밑에 정리된 표를 보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그래서 역사적 과정에서 권력 불균형이 제도 형성하고,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는 개인의 전략적 행위가 제도를 형성하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인간 인지적 측면에서의 정당성, 수용 가능성, 적절성 이런 것들이 제도 형성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서 제도라고 하면 공식적인 법령뿐만 아니라 비공식 규범도 제도에 다 포함시키는 게 셋의 공통점인데, 사회학적 제도주의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뭐라고요? 가장 넓게 비공식 측면을 중시하면서 문화나 상징체계 같이 가장 넓게 제도로 인식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회학자들의 연구잖아, 그죠? 정치학자들은 정치제도 연구하면 되는데, 사회학자들은 사회제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회제도가 범위가 넓을 수밖에, 사회문화도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죠? 학문적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인간 행동을 보면 가운데 있는 합리적 제도주의만 자발론, 임의론 돼 있다. 그래서 이 자발론이란 뭐죠? 인간 행동을 통해서 환경을,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얘들은
얘들은 그 위에 보면 선호 형성에서 외생적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합리경제적 인간이라고 가정해놓고 이런 합리경제적 인간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제도가 변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거니까 자발론에 해당하고, 역사적 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이런 가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호 체계도 그 사회 내에서 살아가면서 제도의 영향을 상호 주고받으면서 개인의 선호 체계도 제도 내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그래서 선호는 내생적이라는 말은 제도 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제도 내에 내생적이고 제도가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선택 제도주의만 외생적 선호고, 그래서 환경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자발론 입장에서 전략적 행위의 결과 제도가 생성 변화되니까 시험에 지문에 등장하면 이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에서 외생적 선호 체계를 가정했다는 내용을 물어보겠죠. 그죠? 물어볼 겁니다. 자, 제도 변화 밑에서 세 번째 칸 제도 변화를 보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런 외란을 겪으면서 조선 전기의 안정적 균형이 깨져서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변한 거야. 외부적 충격과 결절적 균형, 단절적 균형이 제도 변화의 원인이 되고,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는 여전히 개인의 전략적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비용 편익 비교, 경제적 분석, 이런 것들이 제도 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 변화가 적절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또 이루어지면 유질 동영화의 방법에 의해서 제도 변화 이루어진다. 자,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런 조선시대 연구, 조선 후기, 고려 후기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귀납적 연구, 사례 연구, 그리고 전반적 우리 역사적인 제도의 변화 과정 전체를 바라보는 방법론적 총체주의 입각에 있다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만 어떻게 경제학적 접근이니까 방법론적 개체주의, 미시적 영역적 접근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에서 이렇게 발달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요게 답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페이지 1번 문제, 행정학의 접근 방법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7급 문제인데,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 제도와 개인 행태 사이의 관계, 제도의 성립과 변화 과정까지 설명하고 있다.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 측면도 있었죠. 구제도론에 대한 반발이면서 행태주의는 뭐였죠? 행태주의 지나치게 미시적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를 통해 보겠다는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 측면도 있었다. 법과 공식적인 제도에 대해서 정태적으로, 그러니까 변화 과정이 아닌 있는 그대로 현상을 서술한 거다라고 하면 구제도주의인 거죠. 그죠? 3번 지문은 현재 존재하는 법, 공식 제도를 중심으로 정태적인 서술에 그친 게 구제도주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신제도와 구제도론을 비교하는 측면에서 시험에 하나 나올 수 있다고 본 거는 1번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번 문제,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비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 변수로 설정한다. 볼 수 있죠? 분석적 틀에 기반한 설명과 이론의 발전 과정, 그래서 경제학적, 정치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각자 자기들의 분석 틀을 갖추고 그에 따라서 설명하면서 이론의 발전, 제도의 변화, 생성과 변화 과정,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신제도주의에 해당하는 거고, 3번에 보면 정치체제가 공동체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관심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있는 그대로 정치체제의 특징이 뭔지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건 구제도주의가 되는 거고, 신제도주의에서는 우리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만 외생적 선호를 가정했지만,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나 역사적 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에 의한 제도 내 개인의 선호 생성, 이런 칸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도 내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제도의 공식적 구조적 측면을 통해서 개인 행위를 설명하려 한다라고 했는데, 개인 행위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 역시 신제도주의고, 구제도주의는 개인 행위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제는 임기 4년이다, 국회의원은 임기 4년이다, 혹은 우리나라 대통령제 임기는 5년이다,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법규범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거치는 거니까 그 안에서 개인의 행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죠? 그래서 구제도주의는 있는 그대로 제도를 서술하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행태주의는 개인의 행태만 분석하고 있고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 둘을 절충하기 위해서 그 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신제도주의였던 거죠. 그죠? 네, 등장 배경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에. 자,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제를 둘러싼 도덕적 규범적 원칙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 제도에 대한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원칙, 어떤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신제도주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 규범적 원칙을 논하는 게 아니라 제도의 생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분석 과정에 입각해 있는 거고, 제 정치 체제를 둘러싼 도덕적 규범적 원칙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이제 구제도주의에서 현 제도는 임기 4년 어떻게 제도가 돼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건 구제도주의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5번 내용도 옳지가 않습니다. 3번의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가 형성되는데 거래비용 접근법, 거래비용 이론도 합리선택 제도주의 하나에 해당했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게 아니라 문화도 제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간과한다는 표현이 틀린 게 되는 거고,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영향, 제도적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에 미치는 제도의 영향력, 제도적 능력 같은 걸 강조한다. 그래서 개인의 선호 체계가 제도 내에서 생성된다. 이런 내용이 앞에 마지막에 정리된 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한번 앞에 정리된 표를 한 번 더 보시고요. 쉬었다 쉬는 공공 관리론 하겠습니다.